옛날 한옛날 강원도 어느 마을에 삼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삼돌이는 매일 나무를 주우러 산에 가야 합니다. 오늘따라 삼돌이는 나무하러 가기 싫었습니다. 엄마에게 투정을 부리다 머리통을 한 대 쥐어 박힌 후에야 터덜터덜 집을 나섰어요. 오늘따라 너무 심술이 났어요. 가뜩이나 꾀가 났는데 얻어맞기까지 했으니까요. 삼돌이는 산에 도착해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지게에 한가득 담아가야 했어요. 나뭇가지를 심드렁하게 주워 담던 삼돌이는 문득 누군가 계속 뒤따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뒤를 휙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죠. 삼돌이는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다시 나무를 주웠어요. 나무를 줍다가 뾰족한 나뭇가지에 손이 긁혔어요. 아얏! 하고 소리를 내었더니 아프겠다 하는 소리가 들릴 듯 말 듯 들려왔어요. 삼돌이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지만 사람은커녕 오늘따라 흔한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삼돌이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걸 놓칠까봐 발자국 소리를 죽인 채 걸었어요. 살금살금 커다란 나무가 잘려진 나무 밑동으로 가서 앉았어요. 아무리 기다리고 주의를 기울여도 더 이상 그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어요. 삼돌이는 앉은 김에 나무 밑둥에 등을 기대고 저 아래 마을을 보았어요. 저 멀리 삼돌이 집이 보이고 그 옆에는 이 마을 제일 가는 부자 김대감님 댁의 검은 기와장이 보여요. 삼돌이는 김대감님 댁의 효성도련님이 항상 부러웠어요. 나무 주우러 가지 않아도 되고 매일 맛있는 반찬에 글 공부나 하면 되는 효성도련님. 삼돌이는 효성도련님처럼 살아보고 싶었어요. 효성도련님이 글을 읽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이런저런 상상으로 꾀를 부리던 삼돌이는 갑자기 화가 난 엄마의 얼굴을 떠올리며 벌떡 일어나서 나무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게 한가득 나무를 한 삼돌이는 얼른 대감마님 댁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엄마랑 아빠는 김대감님 댁에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삼돌이도 그곳에서 하루를 보내곤 하죠. 삼돌이는 지게를 내려놓고 대감님 댁의 부엌으로 갑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삼돌이는 엄마의 핀잔에 입을 삐죽대며 마당으로 갑니다. 괜히 마당에서 노는 닭들을 쫓아냅니다. 닭들이 꼬꾸댁하며 삼돌이를 피합니다. 삼돌아! 네, 도련님. 어서 들어오너라. 도련님 방으로 들어간 삼돌이는 아랫목에 앉습니다. 도련님은 상자에서 떡을 하나 꺼내어 삼돌이에게 줍니다. 어서 먹거라. 삼돌이는 얼른 떡을 받아 한 입 베어 뭅니다. 도련님이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떡 하나로 마음이 어루만져진 듯이 삼돌이도 함께 웃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대문 밖 길목에서 팽이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효성이에게 말합니다. 허허, 호랑이에게 물려갈 상이다. 스님은 효성이 얼굴부터 발끝까지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휙 지나가 버립니다.
스님! 하고 삼돌이가 스님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도 조심하거라. 옆에 있으면 변을 같이 당할 수 있어. 스님,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삼돌이는 스님을 놓칠세라 법복을 꼭 붙잡았어요. 스님을 놓치면 끝이다라는 심정이었어요. 삼돌이의 눈빛이 간절합니다. 효성도련님이 호랑이에게 물려갈 거라니 상상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스님을 억지로 끌고 대감님 댁으로 갑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대감님과 마님에게 자초지종을 전합니다. 대감 마님과 스님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고 집안엔 큰 일을 맞은 것처럼 정적이 돕니다. 그날 밤 삼돌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대감 마님에게 불려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말했어요. 삼돌아, 효성도련님이 아무래도 절에 가서 한계절을 지내고 오셔야겠다는구나. 그런데 대감마님이 너를 딸려 보내면 어떤가 하고 물어왔어. 네 생각은 어떠냐? 아버지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삼돌이에게 묻습니다. 네, 저도 같이 갈게요. 삼돌이는 속으로 좀 무섭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신이 났어요. 이제 아침마다 나무를 하러 가지 않아도 되고 엄마 잔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니까요. 삼돌이는 은근히 절에 가게 된 상황이 기대가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삼돌이와 효성이는 스님과 함께 절로 떠납니다. 둘 다 옷가지를 넣은 보찜을 메고 어머니가 간식거리로 챙겨주신 떡을 저고리 주머니에 넣습니다. 산길로 접어드는데 나무하러 갔을 때 들렸던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조심해야 해. 삼돌이는 두리번거립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다시 걸었습니다. 넌 혼자서 뭘 중얼거리는 거야? 효성도련님이 묻습니다. 삼돌이는 효성도련님 귓속에 대고 속삭입니다. 어제부터 자꾸 낯선 목소리가 들려요. 뭐야? 효성은 어이없고 웃기다는 듯이 피식 웃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삼돌이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효성도련님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삼돌이 자신도 이런 경우라면 믿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막에 도착했어요. 스님은 삼돌이와 효성이에게 국밥을 시켜주고 자신은 막걸리 한 잔만을 시키고 웬일인지 다른 음식들은 일절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막걸리를 벌컥벌컥 한 번에 다 마신 후 컥 하고 트림을 하더니 이내 막걸리 한 잔을 더 시켜 마십니다. 잠시 후 스님은 막걸리에 취해 마루에 누워 잠을 잡니다. 스님이 자는 동안 삼돌이와 효성이는 마당에서 팽이를 꺼내놓고 놀고 있었어요. 삼돌아, 삼돌아. 이번에는 좀 더 선명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스님은 호랑이야. 호랑이가 스님으로 둔갑한 거야. 조심해야 해. 삼돌이는 스님이 못 듣게 저만큼 떨어진 곳으로 효성도련님을 데리고 갑니다. 효성이에게 자신에게 들리는 말을 이야기해 줬어요. 효성이는 못 믿는 눈치입니다. 그때 또 소리가 들려왔어요. 효성이가 못 믿으면 너라도 도망가야 해. 그럴 수는 없지. 삼돌이가 혼잣말처럼 했어요.
뭐라고? 효성도련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 혼자라도 도망을 가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효성이 아까와는 다르게 사뭇 진지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저 스님은 100년 묵은 호랑이야. 아이를 데려가서 또 100년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는 거야. 삼돌이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효성이에게 전해줍니다. 에이, 효성이가 반신반의합니다. 그때 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삼돌아, 주머니에 떡을 만져봐. 효성이가 주머니의 떡을 만지자 벌써 식었어야 할 떡이 방금 쪄낸 듯이 아직도 뜨끈뜨끈합니다. 목소리가 말합니다. 삼돌아, 떡 냄새를 맡아봐. 삼돌이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떡 냄새를 맡아봅니다. 떡에서는 외양간에 있는 소들에게서 나는 냄새와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뭐야? 삼돌이는 당황해서 허공에 대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었죠.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호랑이가 떡에 주문을 걸어서 그래. 혹시 너희가 도망갈까봐 자기가 자는 동안 시간을 멈추는 마법을 떡에 걸어놓은 거야. 삼돌이는 효성이에게 목소리가 한 말을 전하며 떡을 건네줍니다. 도련님, 떡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효성이가 떡을 받아들더니 삼돌이처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효성이의 눈이 커지더니 삼돌이를 바라봅니다. 두 아이는 겁먹은 눈이 되었습니다. 효성이도 이제는 완전히 삼돌이의 말을 믿게 됩니다. 효성이의 눈이 점점 커지면서 걱정스러운 눈빛이 됩니다. 떡을 잠자는 스님 옆에 두고 얼른 도망가. 효성이와 삼돌이는 목소리가 시키는 대로 스님 옆에 놓여진 자신들의 보찜을 살살 잡아 끌어내고 대신 그 자리에 떡을 두었습니다. 떡을 두는 동안 호랑이 스님은 하며 기척을 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너무 놀라 잠시 동작을 멈추고 쥐 죽은 듯이 있습니다. 다행히 스님은 다시 잠이 들고 둘은 살금살금 주막을 벗어납니다. 주막을 벗어나자마자 둘은 있는 힘껏 달려 마을을 벗어납니다. 한나절이나 걸었기 때문에 얼마나 왔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어요. 이 둘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기억을 더듬어 왔던 길을 되짚어 산길로 접어듭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 길이 난 곳으로 갑니다. 스님이 쫓아올까 두근두근 하면서 둘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주위에서 걸어갑니다. 한참을 걸었을까? 가도 나무들로 빽빽한 산속뿐입니다. 산속의 밤은 빨리 찾아오나 봅니다. 꼼짝없이 산속에서 밤을 보내게 생겼어요. 삼돌이와 효성이는 서로 꼭 붙어서 체운을 나누며 밤을 보냅니다. 점심에 먹은 국밥 한 그릇 빼고는 아무것도 먹은 게 없었어요. 그들에겐 보찜에 옥수수 찐 것이 있었지만 내일을 위해 참기로 했습니다. 부엉이 소리, 낯선 동물 소리,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효성이와 삼돌이에게는 공포의 소리로 들려옵니다. 깜빡 잠이 들었나 저쪽에서 산길을 급하게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이씨, 이놈들이 어디로 갔지? 삼돌이는 효성을 흔들어 깨웁니다. 칠흑같이 깜깜한 밤에 발자국 소리와 함께 하얗게 동그란 불빛 두 개가
반짝이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그란 불빛은 불을 뿜는 호랑이의 눈이었어요. 삼두리와 효성이는 호랑이가 둔갑한 스님이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조용히 바닥에 엎드리고 숨을 참아요. 삼두리는 효성의 머리를 지그시 힘주어 누르면서 땅에 몸을 바싹 대고 먼저 누워 보입니다. 효성이도 따라합니다. 둔갑한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더니 저쪽으로 돌아갑니다. 효성이와 삼두리는 한참을 바닥에 엎드려 누운 채로 숨죽여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둘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냥 지나가라. 삼두리와 효성이는 눈을 꼭 감은 채로 흙에 코를 박고 간절히 속으로 외쳤습니다. 낙엽 밟히는 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삼두리와 효성이 머리 위에서 호랑이 스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잡았다 이놈들. 하하하하하. 니놈들이 내 소나기에서 벗어날성 싶었더냐? 호랑이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포효했어요. 호랑이는 효성이 옷자락을 물고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삼두리는 무서움에 떨다가 정신 차려! 얼른 효성이를 구해야지! 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너는 누구니? 나는 또 다른 너야. 잔말 말고 얼른 효성이부터 구해. 삼두리는 무작정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어요. 호랑이가 효성이를 입에 문 채로 삼두리를 앞발로 밀어냈어요. 삼두리가 낙엽더미들 속으로 쿵 하고 넘어집니다. 어서 일어나! 삼돌아, 호랑이 꼬리를 물면 균형을 잃어버려. 얼른 꼬리를 물어! 삼두리는 무섭고 아팠지만 목소리의 말을 듣고 재빨리 일어나 호랑이 뒤쪽으로 가서 꼬리를 붙잡았어요. 호랑이가 꼬리를 흔들어 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있는 효성이도 호랑이 꼬리를 물고 있는 삼두리도 어지러움에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둘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삼두리가 정신을 집중하며 잡고 있던 호랑이 꼬리를 이빨로 꽉 물어버렸어요. 효성 도련님을 구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온갖 무서움과 아픔을 견딥니다. 호랑이가 아파서 어흥 하며 입에 물고 있던 효성이를 놓칩니다. 삼두리는 얼른 효성이 손을 잡고 뜁니다. 산 저 너머로 동이 터올라옵니다. 두 아이는 무서웠지만 앞만 보고 달립니다. 쓰러진 호랑이는 동이 트자 털빛이 희미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스님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삼두리에게 물린 꼬리는 여전히 호랑이 꼬리로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 꼬리가 달린 스님이라니요. 스님으로 변신한 호랑이는 펄쩍펄쩍 뛰며 화를 냅니다. 꼬리가 달려있으니 마을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호랑이 스님은 울부짖으며 깊은 산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두 아이는 한동안 말을 잊은 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봅니다. 호랑이와 사투를 벌인 두 아이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발갛게 상기된 효성이가 고개를 돌려 삼두리를 보며 말합니다. 고마워 삼돌아. 너가 내 목숨을 구해주었구나. 뭘로 도련님, 우린 친구잖아요. 효성이는 삼두리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삼두리의 용기와 자신을 구한 마음을 생각합니다. 발갛게 상기된 효성이 뺨에 눈물이 흐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형제처럼 지내자. 둘은 기뻐서 끌어안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마을로 내려와 어른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가 집으로 돌아오자 대감마님과 삼돌이 부모님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삼돌이와 효성이는 그들의 모험담을 이야기합니다. 대감마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려서 돌아온 삼돌이가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습니다. 그 선물로 삼돌이 부모님에게 아늑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삼돌아,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삼돌이는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김대감님께 말을 합니다. 저는 효성도련님처럼 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대감마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래, 너는 오늘부터 우리 효성이와 함께 서당에 다니도록 하거라. 효성이와 삼돌이는 얼싸안고 기뻐합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삼돌이는 엄마에게 자신들을 구해준 목소리에 대해 말합니다. 엄마는 놀란 토끼 눈을 하시더니 삼돌아, 사실은 너에게는 쌍둥이 형이 있었단다.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었어. 우리는 그때 묘지를 마련할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 형을 뒷산에 묻었단다. 제가 나무하러 다니는 바로 그 산이에요? 그래. 삼돌이와 부모님은 다음날 아침 뒷산으로 함께 갔습니다. 이곳이 내 형이 묻힌 자리다. 나무 밑둥이 잘라진 자리였습니다. 삼돌이는 그 자리를 손으로 가만히 쓸어줍니다. 삼돌이의 형이 효성도련님과 삼돌이를 형제로 묶어준 것일까요? 삼돌이는 부모님 손을 잡고 내려오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형을 묻은 자리 위로 삼돌이 자신의 얼굴이 빙그레 웃고 있습니다. 약재상 창고의 비밀. 삼돌아! 삼돌아! 효성이가 숨이 넘어갈 듯이 삼돌이네 집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삼돌이를 부릅니다. 삼돌이는 방문을 열고 엉거주춤 걸어 나옵니다. 네, 도련님, 무슨 일이에요? 삼돌아, 큰일 났다. 연우가 없어졌어. 송대감댁 연우 도련님이요? 그래, 지금 동네가 난리가 났어. 우리 아버지가 얼른 너를 데려오래. 가보자. 효성이는 삼돌이 손을 끌고 송대감님 댁으로 달려갑니다. 도련님, 연우 도련님이 어떻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고 나가서 여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야. 하인들이 온 동네를 다 뒤져봐도 없대. 어디서 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연우가 점심을 안 먹고 놀 애는 아니잖아. 연우가 배고픈 걸 어떻게 참아? 그러게요. 지금 벌써 3시인데요. 삼돌이와 효성이는 송대감님 댁 마당으로 들어갑니다. 마당에는 송대감님과 효성의 아버지인 김대감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성이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연우 도령을 찾으러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동네 어른들만 몇 분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삼돌이는 김대감님 앞으로 갔습니다. 오냐 삼돌아, 연우가 없어졌다고 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냐. 이미 하인들이 찾으러 다녔지만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는구나. 김대감님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전에 효성이를 호랑이로부터 구했다는 그 아이입니까? 송대감이 김대감에게 말합니다. 그렇소. 이 아이의 기지를 한 번 더 빌려봅시다. 아무래도 또래들이 연우가 어디로 갔는지 더 잘 알 수도 있지 싶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호랑이 스님 사건으로 삼두리는 마을의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예, 대감마님, 나가서 연우도련님을 찾아보겠습니다. 삼두리와 효성이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밖으로 나갑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 삼돌아? 효성도령이 말합니다. 저작거리부터 나가봐요. 어른들이 거기도 다 찾아봤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 번 더 가보죠. 왁자지껄한 저작거리로 나온 삼돌이와 효성이는 빠른 걸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살피며 걷습니다. 골목마다 살펴보고 저작거리 뒤편을 살펴보아도 연우도령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던 삼돌이와 효성이는 철순이와 그 패거리들을 만납니다. 니들 연우도련님 못 봤니? 아니, 못 봤는데. 철순이 대답 뒤로 패거리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연우도령? 아까 저쪽 약재상 뒤편에서 기웃거리던데. 그게 언제인데? 점심 먹고 금방이니까 1시쯤 되었을걸. 그래, 알았어. 고맙다. 삼두리와 효성이는 약재상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어르신, 혹시 연우도령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봤다. 무슨 일이냐? 연우도령이 없어졌대요. 에이, 어디서 놀고 있겠지. 아니면 저작거리 엿장수한테나 떡가게 가보지 그러니. 예, 알겠습니다. 삼두리와 효성이는 떡집에 가서 연우도령이 왔는지 물어봅니다. 아침나절 들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엿장수 아저씨에게로 갑니다. 아저씨, 연우도령 보셨어요? 봤지. 언제쯤이요? 아침나절 왔다가 엿 하나 다 들고 약재상에 약 들여놓는 약초쟁이가 지나가니까 뒤따라가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엿 2개 주세요. 효성이 엿 2개를 사서 삼돌이와 먹으면서 갑니다. 그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삼돌아, 연우도 엿을 먹었다지? 연우가 먹는 걸 좋아하잖아. 잘 생각해봐. 효성도련님, 쌍둥이 형 목소리가 알려주는데 연우도령이 먹는 걸 좋아하니 잘 생각해 보라는데요. 그래? 먹는 걸 좋아한다 해서 힌트를 얻으라는 뜻이겠지? 맞아요, 도련님. 연우도련님이 약초상을 따라갔다고 했잖아요. 혹시 개코인 연우도련님이 약초쟁이 보따리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를 맡은 거 아닐까요? 뭐라고? 그래. 연우라면 가능한 일이지.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맡고 특히 음식 냄새를 맡는 데는 천재적이니까. 약초쟁이 주머니나 보따리 같은 데 넣어둔 음식 냄새를 맡고 쫓아간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약재상 어르신이 약초쟁이를 따라온 연우를 보았겠지. 그러네요. 아유, 정말 연우도련님은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효성이와 삼돌이는 길거리에서 엿을 먹으며 서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아까 철순이 패거리 아이가 약재상 뒤편에서 보았다고 했잖아. 효성이 말합니다. 그렇죠. 철순이 패거리가 약재상에서 보았다고 했고 엿장수 아저씨는 약초쟁이를 연우도련님이 따라갔다고 했고 그런데 약재상 아저씨는 연우도련님을 못 봤다고 했으니 문제의 지점은
약재상이 많네요. 우리 약재상 뒤편으로 가봐요, 도련님. 삼돌이와 효성이는 약재상으로 향합니다. 다시 약재상으로 돌아온 삼돌이와 효성이는 약재상 뒤편으로 갑니다. 둘은 마치 관아의 나졸들처럼 신중하게 눈썹을 치켜 올려가며 수색을 합니다. 약재상 뒤편에는 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아마 약재를 보관하는 창고 같았습니다. 둘은 나무 문의 문틈 사이로 창고 안쪽을 살펴봅니다. 창고 안쪽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삼돌이는 연우도련님 하고 작은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자 삼돌이와 효성이는 돌아섭니다. 여기도 없나 봐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낮게 쿵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눈을 서로 마주치면서 돌리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창고 문 앞으로 갑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문 앞에 바짝 붙어서 안쪽을 살핍니다. 우리가 들은 소리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맞죠? 도련님도 들은 건 맞죠? 그래, 맞아. 둘은 문 안을 살피면서 낮게 속삭입니다. 그때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깜짝 놀라 안을 들여다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삼돌이가 나지막히 침착하게 다시 문틈으로 말을 합니다. 연우도련님 맞으세요? 맞으시면 아까 쿵 소리를 한 번 더 내주세요. 삼돌이와 효성이는 숨을 죽이고 소리를 기다립니다. 쿵! 삼돌이와 효성이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쳐다봅니다. 둘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문을 열어야 해.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아마 안쪽에서 나무고리가 잠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밖에서도 고리를 옆으로 밀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 그 틈으로 고리를 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삼돌아? 도련님, 고두면서 얇고 딱딱한 나뭇가지를 같이 찾아봐요. 둘은 근처에서 나뭇가지를 찾아 나무 틈으로 밀어넣고 문고리를 옆으로 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툭 하고 나뭇가지가 부러져 버립니다. 둘은 얼굴이 벌개져서 당황합니다. 도련님, 우리 엿장수에게서 잠시 가위를 빌려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빌려올게. 너는 여기서 지키고 있어. 효성은 엿장수에게 달려가 사정사정해서 가위를 빌려옵니다. 가위를 문틈으로 넣어 나무 빗장을 미니까 나뭇가지보다 훨씬 잘 밀립니다. 툭 소리가 나며 문고리가 열립니다. 둘은 주변을 살피며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창고는 너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으니 조금씩 어둠에 익숙해져서 제법 많이 보이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창고 안을 살피기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도련님, 안 되겠어요. 저쪽으로 가서 문을 좀 열어보셔요. 빛이 들어와야 안쪽이 좀 보이겠어요. 그리고 도련님은 누가 오는지 망을 좀 봐주세요. 오냐, 효성이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망을 봅니다. 찾았냐? 아직요. 연우도련님 하고 삼돌이가 나지막히 부르자 저쪽 구석에서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가 얼른 소리나는 곳으로 갑니다.
연우도령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고 팔과 발은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연우도령에게 다가가서 재갈을 풀고 묶인 끈들을 풀었습니다. 연우도련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연우도령은 숨을 몰아쉬더니 턱을 덜덜덜덜 떱니다. 약초상이 그 약초쟁이가 일단 얼른 나가요. 연우도령과 삼돌이는 문 앞에서 망보던 효성도령과 함께 창고 밖으로 나갑니다. 셋이 저작거리로 나가려는 순간 쌍둥이 형 목소리가 들립니다. 안 돼. 약재상이 한패일지 몰라. 약재상 앞으로 지나가면 안 돼. 안 돼요. 약재상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뒤로 돌아가요. 삼돌이와 효성도령은 놀란 연우도령을 부축해서 저잣거리 뒤편의 개울가 아래로 내려가서 집으로 갑니다. 송대감 댁으로 돌아온 셋을 보고 송대감네 식구들과 김대감은 입을 떡 벌립니다. 송대감이 말합니다. 듣던 대로 삼돌이 내가 정말 용감하고 영리하구나. 효성이도 수고했다. 어디 자초지종을 들어보자꾸나. 저는 애들 먹게 얼른 저녁 준비를 하겠어요. 연우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식사 준비를 시킵니다. 송대감과 김대감, 삼돌이, 연우, 효성이는 방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찌된 일이냐, 연우야. 제가 저작거리에서 엿을 사 먹고 있는데 약초쟁이가 나타났어요. 제가 모두들 아시다시피 개코인데, 어허, 연우야, 개코라니. 그런 경망스러운 말을 하다니. 네, 아버님.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개코, 아니, 냄새를 좀 잘 맡잖아요. 약초쟁이 보따리에서 달콤한 냄새, 향긋한 냄새, 온갖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 약초쟁이가 약재상 앞으로 가지 않고 창고로 가더니 짐을 풀어놓고 약재상 주인을 만나러 가는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창고로 몰래 들어가 약초쟁이 짐을 들춰봤더니 인삼이랑 특이한 향기가 나는 붉은 가루, 매운 냄새가 나는 까만 가루 같은 못 보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투명하고 동그란 달콤한 향이 나는 것이 있길래 사탕인가 봅니다. 어허, 인삼도 있고 아마 후추와 계피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밀수품이 아니겠습니까, 김대감님? 송대감님은 김대감님을 바라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그렇소, 송대감. 틀림없는 밀수품들입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어서 관하로 가서 고합시다. 두 대감님은 그 길로 이야기를 듣다 말고 관하로 나가셨습니다. 셋이 남은 아이들은 눈이 멀뚱멀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연우도련님? 응?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아까 사탕이라고 말씀하신 그걸 먹었지. 하하하,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던지 너희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연우야, 그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재갈을 물고 손발이 다 묶였니? 한참을 먹고 있는데 약초쟁이가 들어오더니 화를 내면서 손발을 다 묶고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입에 재갈도 물린 거야. 어휴, 난 정말 답답하고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삼돌이가 나를 풀어준 거지. 너희들 아니었으면 그 약초쟁이가 나를 어떻게 했을지 어휴, 상상하기도 싫다. 김대감과 송대감은 관하로 가서 사또에게 약재상과 약초상의 밀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또는 약초상과 약초쟁이를 신문해서 밀수죄를 밝혀냈고 삼돌이는
사건의 공을 인정받아 열량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약재상 창고의 밀수 사건으로 삼돌이의 명성은 호랑이 사건에 이어 더욱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고양이 구출 작전. 삼돌아, 부엌에 둔 생선 혹시 네가 먹었니? 저녁밥을 준비하시던 삼돌이 어머니가 삼돌이를 부릅니다. 아니요. 이상하다. 왜 그러세요, 엄마? 요즘 계속 부엌에 둔 먹을 것이 사라지네. 며칠째 닭고기랑 감자, 생선 같은 음식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어. 그래요? 정말 이상한 일이네요. 삼돌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봅니다. 엄마 말씀대로 그릇에 둔 생선만 쏙 없어지고 빈 그릇만 남아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도둑이 들었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무슨 도둑이 생선만 쏙 빼먹고 도망을 갔을까요? 배고픈 도둑이 들어서 음식만 가지고 도망간 걸까요? 삼돌이는 날이 밝는 대로 집안을 살펴보기로 하고 잠이 듭니다. 다음 날 아침, 삼돌이네 집에 효성이가 찾아옵니다. 삼돌아, 서당에 가자. 도련님, 저 오늘 서당에 못 가요. 요새 우리 집에 도둑이 드나 봐요. 자꾸 생선이랑 닭고기 같은 먹을 것들이 없어진대요. 오늘은 서당에 갈 수 없겠어요. 도둑을 잡아야겠어요. 그래? 그럼 나도 빠질 수 없지. 같이 하자. 효성이와 삼돌이는 마당을 샅샅이 살펴봅니다. 삼돌아, 여기 이상한 털뭉치가 있어. 삼돌이가 살펴보니 그것은 하얀색, 검은색, 노란색이 뭉쳐있는 짐승의 털이었습니다. 고양이 털 같아요. 둘은 다시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도련님, 여기 좀 보세요. 이 작은 발자국이요. 담벼락 앞과 마당에 작은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둘은 눈을 마주치며 골똘히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둘 다 동시에 아, 고양이! 하고 소리칩니다. 맞아요, 도련님. 고양이가 틀림없어요. 고양이가 우리 부엌에 들어와 먹을 것들을 가져갔었나 봐요. 에이, 이놈을! 도둑질하는 고양이라니 정말 나쁜 고양이야. 효성이도 한마디 합니다. 이 녀석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걸 보니 보통 놈이 아닌가 봐요. 삼돌이는 도둑질하는 못된 고양이의 정체를 꼭 밝히고 싶었습니다. 도련님, 멸치로 도둑 고양이를 유인해 봐야겠어요. 그래. 삼돌이는 부엌에서 마른 멸치를 찾아 마루 밑에 두고 숨 죽여 기다립니다. 기다린 지 2시간쯤 지났을까? 삼돌이가 효성이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눈짓으로 마당을 가리킵니다. 삼색이 고양이가 삼돌이네 부엌을 향해 슬금슬금 걸어오더니 방향을 바꾸어 마루 밑으로 다가옵니다. 효성이가 벌떡 뛰어내려 이놈! 하며 잡으려 들자 삼색이 고양이는 바람처럼 달려 마당을 가로질러 도망갑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고양이를 뒤쫓습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네 담벼락을 가볍게 뛰어오르더니 잠시 두 아이를 바라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이 녀석, 이놈! 하며 고양이를 쫓아갑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네 담벼락을 넘어 옆집으로 달아납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옆집으로 따라갑니다.
고양이는 효성이와 삼돌이를 보더니 다시 삼돌이네 집으로 담벼락을 넘어 도망갑니다. 따라가던 효성이는 우당탕 넘어지기도 하고 순식간에 난리가 납니다. 도망 다니고 쫓던 추격전이 계속되던 어느 순간 도망가던 고양이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삼돌이와 효성이가 씩씩거리며 말합니다. 잡았다. 너 딱 걸렸어. 내 옥수수랑 생선 다 내놔. 안 그러면 홍군형을 내줄 거야. 삼돌이는 고양이를 위협하려고 나뭇가지를 높이 듭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양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보통의 고양이들은 위협을 받으면 하악질을 할 텐데 이 고양이는 차분하게 앉아서 삼돌이를 가만히 올려다봅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삼돌아, 그 작대기 내려놔라. 다친다. 너무나 친근하고 그리운 말투. 호랑이 스님과의 싸움에서 삼돌이를 도왔던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 것입니다. 삼돌이는 다시 고양이를 바라봅니다. 고양이의 눈이 고양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 삼돌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고양이와 그날 밤 다시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요. 삼돌이의 운명은 이미 그 고양이와 엮여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고양이를 혼내주려던 마음을 바꿉니다. 도련님, 가요. 응? 그냥 가? 혼내준다더니? 아니에요. 생각해보니 고양이도 배가 고팠을 거예요. 삼돌이가 돌아서려던 순간 고양이가 삼돌이 옆으로 다가오더니 삼돌이 다리 사이를 휘감으며 친한 척을 합니다. 삼돌이는 괜히 마음이 뭉클합니다. 삼돌이와 효성이가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합니다. 효성이가 걷다가 뒤돌아보니 고양이가 따라옵니다. 삼돌아, 고양이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삼돌이는 몰랐어요. 그날 밤 그 고양이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그날 낮 도둑고양이를 잡다가 서당에 늦게 도착한 효성이와 삼돌이는 훈장 선생님께 꾸중을 듣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그래도 둘이 눈을 맞추며 미소를 띄어 보입니다. 서당 공부를 다 마치고 효성이와 삼돌이는 서당 마당으로 나옵니다. 삼돌아, 오늘은 우리 집으로 가자. 너희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걸 준비해 놓으신다고 했어. 네, 도련님. 둘은 신이 나서 효성이네 집으로 갑니다. 서당 대문 앞으로 나가니 아까 그 고양이가 앉아 있습니다. 효성이와 삼돌이는 둘이 얼굴을 마주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너 안 가고 뭐 했니? 우리를 기다렸어. 효성이가 고양이에게 묻습니다. 고양이는 대답이라도 하듯이 мя우 하며 삼돌이 다리 사이를 돌아다니며 친한 척을 합니다. 도련님, 고양이가 우리랑 친하게 지내고 싶나 봐요. 하하하, 그러게 말이야. 효성이와 삼돌이는 서당을 나섭니다. 고양이도 삼돌이와 효성이를 따라 나섭니다. 효성이네 집에 돌아온 두 아이는 삼돌이 어머니가 내어주신 감자전을 맛있게 먹습니다. 낄낄거리며 서당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삼돌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김대감님 댁 일을 다 마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삼돌아, 집에 가자. 어머니가 삼돌이를 부릅니다. 네, 하고 삼돌이가 효성 도련님 방에서 나옵니다.
방에서 나오던 삼돌이는 대문 앞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또 발견합니다. 너 아직 안 갔냐? 삼돌이가 고양이에게 말합니다. 에구, 삼돌아, 이 고양이는 뭐냐? 우리 집 부엌에서 음식을 훔쳐먹던 고양이에요. 아이고, 이런 도둑고양이구나.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그랬던 거예요. 착한 고양이에요. 그런데 왜 저 고양이가 이곳에 있니? 모르겠어요. 아까부터 자꾸 따라다녀요. 얼른 집으로 가자. 아버지와 어머니 삼돌이는 집으로 향합니다. 고양이는 또 삼돌이를 따라갑니다. 집에 도착한 삼돌이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남은 반찬을 고양이에게 주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웬일인지 고양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지? 삼돌이는 다시 방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 형의 목소리가 또 들립니다. 삼돌아, 고양이를 구해야 돼. 빨리. 응? 어디?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데? 버려진 우물가로 가봐. 어두우니까 초롱불도 잊지 말고. 삼돌이는 초롱불을 낚아채듯이 들고 대문을 열고 무작정 뛰쳐나갑니다. 삼돌이가 뛸 때마다 초롱불이 달랑거리면서 빛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우물가에 다다랐을 때 삼돌이는 이리저리 살피며 낮에 만났던 고양이를 찾아보지만 고양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삼돌이는 야옹아, 야옹아 부르며 고양이를 찾습니다. 그때 삼돌이의 부름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버려진 폐가의 우물 근처에서 미야옹 하는 날카로운 고양이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이는 우물가로 바짝 다가가 초롱불로 우물 안을 비추어 봅니다. 그러자 삼돌이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캄캄한 우물벽 난간에 고양이가 매달려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삼돌이가 가져온 초롱불이 우물가 주변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그 불빛이 우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그러자 매달린 고양이와 우물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미끈한 비늘이 불빛에 비춰져 드러났어요. 그것은 구렁이였습니다. 검고 시커먼 구렁이는 천천히 우물 안쪽 벽을 타고 올라오면서 삼순이를 향해 몸을 뻗고 있었죠. 삼돌이는 너무 놀라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돌이의 심장이 쿵쾅 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커다랗고 검은 구렁이는 난간에 매달린 고양이를 덮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삼돌아, 주저하지 마. 주변을 잘 봐. 삼돌이는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물가 근처에서 굵고 단단한 나뭇가지를 손에 잡아들고 우물 주변에 널려있는 낡은 두레박 밧줄을 손에 꼭 쥡니다. 머리를 굴린 삼돌이는 재빨리 밧줄을 우물 난간에 걸고 자기 몸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작대기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삼돌이는 구렁이의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올 때마다 작대기로 쳐내며 고양이를 안전하게 끌어올렸습니다. 마침내 삼돌이와 고양이는 무사히 우물 난간 위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고르는 삼돌이에게
고양이가 몸을 비벼대며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삼돌이는 그때까지도 떨고 있는 고양이를 꼭 안아줍니다. 그때 멀리서 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이제 알겠지? 너는 혼자가 아니야. 삼돌이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고양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온 삼돌이는 고양이에게 멸치 말린 것과 생선머리 남긴 것을 먹이로 주고 물도 마시게 해줍니다. 고양이를 방으로 데려간 삼돌이는 자신의 이불을 나누어 덮어주며 고양이를 아기처럼 보살펴 줍니다. 고양이는 삼돌이를 바라보며 자꾸 귀엽게 미우 미우 거립니다. 삼돌이는 밤새 잠을 못 이루며 고양이를 구출하는 데 도움을 준 형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왠지 삼돌이는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형의 말대로 삼돌이는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삼돌이는 고양이에게 이름을 지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가 좋을까? 야옹이? 나비?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이라고 지을까? 고순이, 삼순이, 삼순이? 오! 내 이름 앞글자를 따서 삼순이라고 지으면 되겠다. 털 색깔도 세 가지 색이라서 삼순이가 딱 어울리네. 삼돌이는 삼순아 하며 고양이를 불러봅니다. 고양이는 мя우 하며 삼돌이의 품을 파고들어 안깁니다. 다음 날 삼돌이는 삼순이에게 밥을 챙겨주며 데리고 놀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효성 도련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서당에 가자. 삼돌이 옆에 삼순이가 딱 붙어 있는 것을 본 효성이가 깜짝 놀랍니다. 고양이랑 같이 있었던 거야? 네, 그리고 고양이 이름은 삼순이라고 지었어요. 이제부터 삼순아 하고 불러주세요. 하하하, 고양이가 이름까지 있네. 삼순아, 너도 서당에 가자. 효성이가 말합니다. 삼돌이도 하하 웃으며 효성이와 서당으로 갑니다. 서당으로 가면서 삼돌이는 지난밤에 있었던 삼순이가 우물에 빠진 이야기, 형의 목소리 도움으로 우물 속에 사는 구렁이를 물리치고 삼순이를 구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효성이는 눈이 커지는가 싶더니 입을 딱 벌리고 삼돌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삼돌아, 너 진짜 대단하다. 멀려. 우리 삼순이가 용감하게 잘 버텨줬지요. 삼돌이와 효성이, 삼순이 셋은 사이좋게 서당으로 향합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삼돌이와 효성이 그리고 삼순이의 머리 위로 쏟아집니다. 붉은 여우의 굿을 시작합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글 공부를 마치고 신이 나서 달려 나옵니다. 서당 앞에는 삼순이가 기다리고 있다가 мя우 하며 삼돌이와 효성이를 맞아줍니다. 셋은 효성도련님의 집인 김대감님 댁으로 향합니다. 김대감님 댁으로 가는 길 아래쪽으로는 마을을 둘러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동네 누나들과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당을 마친 아이들이 집으로 뛰어가며 장난을 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저만큼 앞에서 별이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별이는 무언가를 잃어버렸는지 이쪽 저쪽을 살피며 찾고 있었습니다. 삼돌이는 별아 하고
별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별이는 삼돌이와 효성이를 보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을 합니다. 효성아, 삼돌아, 나 구슬을 잃어버렸어. 집에도 없고 내가 지나온 길도 다 살펴봤는데 보이지 않아. 어떻게 생긴 구슬이니? 우리가 같이 찾아줄게. 주먹만한 구슬이야. 보라색과 초록색이 섞인 예쁜 구슬이야. 너희들이 같이 찾아줄래? 삼돌이와 효성이, 별이는 구슬을 찾아 구석구석 길을 살피며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슬은 보이지 않습니다. 별아, 아무래도 이 길에는 구슬이 없는 것 같아. 너희 집으로 가보자. 삼돌이와 효성이, 별이, 삼순이는 별이네 집으로 향합니다. 별이네 아버지는 나라에서 중국으로 사신을 보낼 때 함께 가는 통역사인 역관입니다. 별이네 집은 자주 중국을 왕래하는 아버지 덕분에 진귀한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확대경과 꼬부랑 글씨가 써있는 서양지도, 뚜껑을 열면 향기가 나는 작은 유리병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사온, 중국과 서양에서 들여온 물건들이었죠. 삼돌이는 별이에게 그 구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별이가 찾고 있던 구슬은 얼마 전에 별이 아버지가 중국에 갔을 때 시장에서 사오신 구슬이었습니다. 별이는 그 구슬이 너무나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주머니를 만들어 구슬을 넣고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밤에는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잤지요. 그러다가 오늘 구슬이 사라진 것을 알고 집을 샅샅이 뒤지고 지나온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슬을 찾았던 것입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별이 방으로 가서 방 안을 수색합니다. 그때 삼순이가 방 구석에서 하악질을 합니다. 아이들이 삼순이 쪽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붉은색 털이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짐승의 털같이 보입니다. 삼돌이가 붉은색 털을 자세히 보며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무슨 털일까요? 하고 묻습니다. 효성이는 글쎄 하고 대답하며 아, 전에 아버지에게서 여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건 붉은 여우 털이 아닐까? 삼돌이와 효성이, 별이는 깜짝 놀란 눈을 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별이가 말합니다. 삼돌아, 안 그래도 어젯밤에 밖에서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하면서 잠들었었거든. 떠돌이 개가 우는 소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설마 정말 여우였을까? 별이의 방입니다. 별이가 이부자리에 누워 잠을 자려고 준비 중입니다. 별이의 머리맡에는 아버지가 중국에서 사오신 구슬이 놓여 있습니다. 별이는 구슬이 너무 예뻐서 구슬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구슬은 마치 별이의 사랑스러운 눈빛에 답이라도 하듯이 보라색과 초록빛을 번갈아 내보이며 빛을 냅니다. 별이는 한참 동안 구슬을 바라보다가 스르륵 잠이 듭니다. 밖에서는 짐승의 우짖는 소리가 길게 들립니다. 별이가 잠이 들자 별이 방의 미닫이 문이 조심스럽게 스르륵 열립니다. 별이의 부모님이라도 들어오신 걸까요? 별이 방에 들어온 것은 놀랍게도 붉은 여우였습니다. 붉은 여우는
별이의 방을 살피더니 구슬 옆으로 다가갑니다. 붉은 여우는 구슬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알 수 없는 미소를 잠깐 짓고는 구슬을 얼른 앞발로 잡아서 입에 물었습니다. 붉은 여우는 잠시 별이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더니 별이 방을 나갑니다. 붉은 여우는 별이 방을 나와서 산으로 접어듭니다. 온갖 산짐승 소리에 낯설어하는 붉은 여우. 산에 사는 여우가 왜 산속을 이렇게 낯설어하고 두려워할까요? 붉은 여우는 길을 더듬어 찾아보지만 도무지 자신이 표시해 놓은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엉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붉은 여우는 움찔합니다. 여우는 너무 놀라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빈집에 숨어들었습니다. 여우는 구슬을 소중하게 지키며 빈집에서 밤을 셉니다. 삼두리와 효성이는 구슬을 잃어버려 속상해하는 별이를 다독거립니다. 별아, 다시 한번 단서를 잘 찾아보자. 삼두리와 효성이는 별이 방을 나와서 마당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삼두리는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도련님, 별아, 발자국이야. 새 아이들은 발자국을 따라 걸어갑니다.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동네 어귀에 있는 빈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은 5년째 비어있는 집으로 동네 아이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무서워하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는 집입니다. 삼두리와 효성이 별이는 좀 무서웠지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아직 낮이 한창이라 방 안으로 햇볕이 쏟아집니다. 먼지가 햇볕을 타고 방 안을 이리저리 맴돕니다. 버려진 궤장 옆으로 붉은 여우의 꼬리가 보입니다. 삼두리는 붉은 여우임을 바로 알아차리고 여우가 도망가지 못하게 얼른 문을 닫아 겁니다. 얼른 썩 나오지 못하겠니? 삼두리가 큰 소리를 내자 궤짝 뒤편에서 붉은 여우가 겁을 먹은 채 입에 구슬을 물고 나옵니다. 아, 저건 내 구슬이야. 별이는 놀라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삼두리도 큰 소리는 쳤지만 막상 여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무서웠습니다. 세 아이는 서로 얼굴을 번갈아 쳐다봅니다. 삼두리의 옆에 있던 삼순이는 무서움에 귀를 납작하게 만들고 삼두리 뒤에 꼭 숨어 있습니다.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세 아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슬을 입에 문 여우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용기를 내어 붉은 여우에게서 구슬을 되찾으려고 여우에게 다가갑니다. 아이들이 다가오자 여우는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비명을 지르자 구슬이 여우의 입에서 툭 하고 떨어집니다. 삼두리는 잽싸게 여우 앞으로 다가가 별이의 구슬을 빼앗아 옵니다. 삼두리는 구슬을 별이에게 건네줍니다. 별이는 무서운 여우와 한 방에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구슬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좋아합니다. 그때 여우는 괴로운 듯 한참을 비명을 지르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새 아이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할 줄로만 알았던 붉은 여우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자 갑자기 어리둥절했습니다. 삼두리가 붉은 여우에게 말합니다. 여우야, 너는 네가 별이구슬을 훔쳐가 놓고 왜 너가 우는 거니? 울어야 할 사람은 구슬을 잃어버린 별이야. 너가 아니라. 삼두리는 붉은 여우를 야단치듯이 꾸짖습니다. 여우는 억울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우의 말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는 없는 법이었죠. 삼두라, 여우가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들으니 답답하다. 효성이가 말을 합니다. 그때 삼순이가 미야우 하며 별이의 구슬을 핥습니다. 그랬더니 구슬에 보라색과 초록색이 섞이며 빛이 났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여우가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붉은 여우의 긴 사연이 시작됩니다. 붉은 여우는 중국 땅에서 엄마 여우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의 이름은 리였습니다. 드넓은 중국 평야와 산은 여우 모녀가 살아가기에 알맞은 날씨였고 토끼, 다람쥐, 청설모 등 여우의 먹이도 풍부했었죠. 머루나 달에 각종 나무 열매들도 풍부했고 친구들도 함께 있어서 붉은 모녀 여우는 하루하루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가끔 여우를 해치기도 하고 또 승냥이나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가기는 했지만 두 모녀는 조심성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 한 무리가 붉은 여우가 사는 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들개를 데리고 갖가지 사냥 도구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물들은 모두들 뛰고 숨고 달아나고 잡히고 그야말로 평화로운 동물들의 땅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붉은 여우 모녀도 얼른 자신들의 집으로 뛰어 도망을 갔습니다. 저 멀리서 들개들이 쫓아왔습니다. 여우 모녀는 여우굴로 도망갔지만 사냥꾼들은 붉은 여우 모녀가 사는 여우굴 앞에 짚을 태워서 매운 연기를 굴 안으로 피워 넣었습니다. 연기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여우 모녀는 이제 굴 밖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엄마 여우가 말했습니다. 리, 엄마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야 한다. 이제 굴을 나가면 사냥꾼들과 들개들이 있을 거야. 엄마가 들개들을 유인할 테니 너는 사냥꾼들이 쫓아올 수 없는 동굴 위로 가야 한단다. 엄마가 구슬을 줄 테니 잘 가지고 있다가 저 산꼭대기 옹달샘 앞에서 만나자꾸나. 구슬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 구슬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구슬인데 지니고 있으면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란다. 아무렇게나 막 쓰면 안 돼. 정말 중요할 때 써야 해. 엄마 여우는 말을 마치고 구슬을 토해내어 리에게 줍니다. 자, 어서! 리는 엄마의 구슬을 입에 물고 엄마가 알려준 대로 동굴 위로 뛰어오릅니다. 사냥꾼들이 동굴 위로 올라가 버린 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 아래서 발만 동동 구릅니다. 저 멀리 엄마 여우가 달아나고 있고 들개들이 쫓고 있습니다. 리는 너무나 무섭고 슬퍼서
울부짖다가 구슬을 동굴 아래로 떨어뜨리고 맙니다. 사냥꾼들이 얼른 여우 구슬을 주워 챙깁니다. 리이는 정신을 차리고 산속으로 뛰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 엄마가 들개에게 잡혔을까? 리이는 엄마 여우가 너무 걱정이 되었지만 엄마의 말대로 산속 옹달샘으로 뛰어갔습니다. 옹달샘 앞에 도착한 리이는 하루 종일 엄마 여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엄마 여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리이는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가 봅니다. 리이가 살던 동굴 앞에는 타담한 집들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만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이가 엄마를 찾으러 나가려 할 때 너구리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너구리 아저씨에게 물어봅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못 봤다. 너구리 아저씨는 사냥꾼들이 다시 올지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리이에게 일러줍니다. 리이가 다시 엄마를 찾아 뛰어갑니다. 얼마쯤 갔을까? 리이는 흰 여우 아줌마를 만납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리이야, 너희 엄마는 사냥꾼들에게 잡혀가셨어. 아마 마을의 큰 시장에서 엄마를 내놓고 팔 거야. 엄마를 잊어라. 내가 대신 너를 돌봐줄게. 리이는 너무 슬퍼서 울부짖습니다. 아주머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를 찾으러 갈 거예요. 엄마가 남겨준 구슬도 사냥꾼이 가져갔어요. 그 구슬도 찾아야 해요. 너무 위험해, 리이야. 인간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리이는 그냥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시장으로 가보겠어요. 리이는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때 흰여우 아줌마가 말합니다. 잠깐 있거라, 리이야. 그럼 들쥐에게 부탁해보자. 지금 내가 시장에 간다면 사람들 눈에 띄어서 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들쥐는 날쌔고 크기가 작으니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아. 들쥐에게 부탁해서 시장으로 가서 엄마와 구슬의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자. 흰여우 아주머니는 들쥐에게 부탁해서 엄마와 구슬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들쥐는 그날 아침 시장으로 갔다가 점심때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흰여우 아줌마와 붉은 여우 리이는 들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쥐가 시장으로 가서 알아온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안타깝게도 리이의 엄마는 어딘가로 팔려갔고 구슬 역시 조선에서 온 남자가 딸에게 선물을 준다고 사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리이는 그 길로 구슬을 찾으러 조선 땅 삼두리네 마을까지 온 것입니다. 붉은 여우의 이야기를 다 들은 삼두리와 효성이, 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우야, 미안해. 너에게 소중한 구슬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붉은 여우에게 구슬을 돌려주었습니다. 여우는
별이가 막상 구슬을 돌려주자 놀랐습니다. 리가 듣기로는 인간들은 욕심이 많고 포악해서 동물들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리 눈앞에 있는 새 아이는 리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려주고 구슬도 돌려주는 것이에요. 리는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빠의 유품인 구슬을 받아서 엄마를 찾아야 하기에 리는 별이에게 구슬을 전해받습니다. 고마워. 리가 말합니다. 삼돌이가 말합니다. 리야, 얼른 중국으로 돌아가서 엄마를 구해. 리는 새 아이들에게 큰 절을 꾸벅하고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산으로 떠납니다. 리야, 꼭 엄마를 찾아. 내가 선앙당에 가서 빌어줄게. 붉은 여우 리는 구슬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구슬이 있으니까 이제 여우는 길을 잘 찾아갈 것입니다. 별아, 너가 아끼던 구슬을 붉은 여우에게 주다니 너는 커다란 마음을 가진 아이야. 효성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리의 구슬을 우리 아버지가 모르고 사오셨으니까 처음부터 구슬은 붉은 여우 모녀의 것이야. 별이가 대답합니다. 삼돌이는 삼순이를 꼭 끌어안고 마음속으로 별이가 중국까지 무사히 가기를 빌었습니다. 삼순이도 삼돌이를 바라보며 야옹 하는 것을 보니 아마 붉은 여우 리가 무사히 돌아가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효송도련님, 별아, 우리 선앙당에 가서 리가 중국에 무사히 가도록 빌어주자. 아이들 셋과 삼순이는 마을 입구에 있는 선앙당으로 갑니다. 선앙당에 도착한 아이들은 선앙당 앞에서 두 손을 꼭 모으며 붉은 여우 리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마음의 기도를 마친 아이들은 각자 돌을 하나씩 주워 선앙당 돌무더기에 쌓아 올립니다. 리가 중국까지 무사히 가기를 빕니다. 리가 엄마를 꼭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빕니다. 새 아이는 바람에 흩날리는 선앙당의 오색 헝겊을 보며 한 번 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한편 리는 구슬의 도움을 받아 산속의 길을 쉽게 찾아 중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는 엄마와 함께 살던 여우굴로 돌아왔습니다. 여우굴에는 부엉이 아저씨가 여우 모녀의 행방을 걱정해서 와 있었습니다. 리는 구슬로 동굴을 밝히고 구슬을 가만히 봅니다. 마음속으로 엄마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구슬아, 제발 우리 엄마가 어디 있는지 보여줘. 리의 간절한 목소리가 동굴에 울리자 구슬이 신비로운 보랏빛과 초록빛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마치 물결처럼 공중으로 퍼지더니 흐릿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슬의 보라색, 초록색 빛이 물처럼 흘러 섞이더니 엄마가 있는 곳을 보여줍니다. 붉은 여우 리의 엄마는 쇠우리에 갇혀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엄마예요. 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구슬이 보여준 장면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차가운 쇠창살로 둘러싸인 좁은 우리 안, 붉은 여우 엄마는 털이 헝클어진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엄마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밥그릇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철장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보며 리의 이름을 부르는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엄마가 저 차가운 곳에 갇혀 있어. 리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구슬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쇠우리 주변을 자세히 보았지만 그곳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옆에는 지혜로운 부엉이 아저씨가 나뭇가지에 앉아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심히 구슬이 보여주는 장면을 지켜보던 부엉이 아저씨가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곳은 낯이 있구나. 쇠창살 뒤로 보이는 저 붉은 천막과 시끄러운 깃발들. 그래, 저기는 인간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큰 시장이야. 지난번 들쥐 녀석이 말했던 바로 그곳이라고. 리는 눈물을 닦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이상 더는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엉이 아저씨, 고마워요. 당장 흰여우 아주머니에게 가야겠어요. 리는 흰여우 아줌마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합니다. 아주머니, 엄마가 있는 곳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쇠우리에 갇혀 있어요. 그래, 걱정 마라. 원숭이 아저씨가 지혜가 많으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흰여우 아주머니와 리는 원숭이 아저씨를 찾아갑니다. 원숭이 아저씨는 자신은 손을 사람들처럼 쓸 수 있으니 쇠우리 문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리와 흰여우 아주머니, 원숭이 아저씨는 인간들이 잠을 자는 밤이 되길 조용히 기다립니다. 밤이 되자 이들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의 시장으로 내려갑니다. 한참을 시장을 살피던 이들은 마침내 리의 엄마를 찾아냅니다. 원숭이 아저씨가 떨리는 손으로 좌물쇠 구멍을 더듬거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쇠사슬이 바닥에 철그렁하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잠자던 거대한 사냥개가 이빨을 드러내며 달려들었습니다. 붉은 여우 엄마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리는 입에 물고 있던 구슬을 사냥개 눈앞으로 획 던져 올렸습니다. 엄마, 눈 감아요. 구슬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보라색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사냥개와 달려오던 사람들이 눈을 가리며 주춤하는 사이 원숭이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지금이야! 뛰어! 원숭이 아저씨의 외침과 함께 리와 엄마 그리고 흰여우 아주머니는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람들의 고함 소리와 사냥개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쪽이다! 잡아라! 리의 엄마는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인지 다리에 힘이 풀려 자꾸만 뒤처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 앞에는 높은 담벼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사냥개들이 이빨을 드러내며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선 땅 선앙당에서 삼돌이가
산신령님, 우리 리 좀 잘 봐주세요 하며 올려놓았던 돌무더기의 돌과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은 것일까요? 갑자기 어디선가 휘잉 하고 거센 회오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처럼 리 일행의 몸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리가 물고 있던 구슬이 다시 한번 환하게 빛나며 담벼락 위로 길을 비췄습니다. 엄마, 내 등을 밟고 올라가요. 리가 소리쳤습니다. 원숭이 아저씨가 재빠르게 리의 엄마를 부축해 담벼락 위로 훌쩍 뛰어 올랐습니다. 리도 바람의 도움을 받아 가볍게 담을 넘었습니다. 사냥개들이 담벼락 밑까지 쫓아왔지만 그들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한참을 달려 안전한 숲속에 도착한 리와 엄마는 서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그래, 리야. 우리 아가 고생 많았지? 정말 고맙다. 숲속의 밤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우굴로 돌아온 붉은 여우 엄마는 조선 땅까지 구슬을 찾으러 갔었던 리의 모험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와 엄마의 밤은 깊어만 갑니다. 여우굴 바깥에서 달빛이 들어옵니다. 리는 조선 땅에서 만났던 새 아이를 생각하며 구슬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조선에 있는 별이와 삼돌이 효성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삼돌이가 삼순이와 함께 서당에 갈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밖에서 삼돌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삼돌아, 삼돌아. 삼돌이는 누구지 하면서 마당으로 나옵니다. 마당에는 별이와 별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삼돌이는 별이 아버지께 공손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별이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삼돌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삼돌이구나. 삼돌아, 우리 별이를 도와주고 구슬을 여우에게 돌려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참으로 대견한 행동이구나. 삼돌이는 쑥스러움에 아닙니다 하면서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별이 아버지는 삼돌이가 기특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선물은 확대경과 천리경이었습니다. 확대경은 무엇이든지 크게 보여주는 도구이고 천리경은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물건이라 했습니다. 삼돌이는 이렇게 귀한 물건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삼돌이는 천리경을 받아들고는 신기한 듯 요리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리경을 눈에 대고 먼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우와, 보인다, 보여. 리가 엄마랑 밥 먹고 있어. 이야, 들쥐떼가 중국 땅을 가로질러 가네. 어라, 원숭이 아저씨가 바나나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것도 보이네. 크크크크크. 별이와 효성이는 에이, 거짓말 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삼돌이는 천리경을 내려놓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진짜야. 내 마음속에는 다 보여. 리는 이제 행복할 거야. 새 아이의 웃음소리가 맑은 아침 햇살처럼
마을에 퍼졌습니다. 저 멀리 중국 땅 여우굴에서도 엄마 품에 안긴 리가 편안하게 잠들고 있었습니다.